한국 해군은 4차 중동전 이후 미국 해군으로부터 이스라엘 해군의 샤르급 고속정과 비슷한 성능을 지닌 에시빌급 고속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시빌급은 미국이 해안 순찰을 위해 개발한 함정으로 우리의 해안 방어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성능상의 한계가 있어 이를 개조하게 되며, 이때 탄생한 것이 국내에서 건조된 최초의 미사일 전투함인 백구급이며, 이를 축소 설계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수리 고속정입니다. 1975년 인수된 에시빌급은 넘버 51과 백구라는 함명을 부여받았으며, 실상 뒤에 건조되는 백구급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추진 시스템으로 백구 52형은 13,300마력을 발휘하지만 한국 해군의 요구사항은 이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개량 요구사항을 미국의 조선기업인 다쿠마에 전달 세척의 신형 백구급 고속정이 건조되어 1975년 취역하게 됩니다. 고속정 간이 해전에서는 최고 속력보다는 가속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우리나라 요구에 따라 새롭게 건조된 백구급은 시동 이후 30초 내에 40노트 이상의 고속을 발휘할 수 있었고, 북한의 고속정과 속도 경쟁에서 완벽한 우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해군은 국내의 무기산업 발전과 정비능력 보유를 위해 백구급의 라이센스 생산을 원했으므로 다쿠마사의 기술 지원하에 코리아 다쿠마가 만들어져 1978년까지 6척의 백구급을 국내 건조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백구급은 기존 미국 건조함과 비교해 무장과 시스템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건조된 3척의 백구가 76USD MK34 함포를 장착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 건조된 함정은 거의 2배의 분당 발사 속도를 지니고 있는 오토멜라라 76mm 함포를 장착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대함 미사일 경우 기존의 에시빌급은 SM-1 스탠다드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였습니다. 스탠다드 대함 미사일은 미군이 월남전의 교훈에 따라 개발한 대레이더 공격용 미사일에 함재형으로 하푼 이전까지 대함 미사일이 없었던 미국 해군이 대형 수상함의 레이더를 쪼자 명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착한 임시방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대레이더 미사일은 오사급과 같은 소형 고기동형함을 명중시킬 수 없었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해군은 끈질기게 하푼 도입을 요구했고, 1977년에 실전 배치된 백구 56호부터 하푼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미국 해군과 거의 동시기에 해당하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대레이더 미사일은 오사급과 같은 소형 고기동형함을 명중시킬 수 없었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해군은 끈질기게 하푼 도입을 요구했고, 1977년에 실전 배치된 백구 56호부터 하푼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미국 해군과 거의 동시기에 해당하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백구급은 우수한 함정으로 평가되었고, 1980년대 대량의 포항 및 울산급 함정이 건조되기 전까지는 최강의 전투함이라는 위명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의 몸값이 너무 비쌌고 가스 터빈 엔진으로 인해 연료 소모가 너무 심하여 우리나라 해군에게 큰 부담을 준 함정이었습니다. 덕분에 9척 이상은 건조되지 못했으며, 그 대신 저가의 참수리급이 대량으로 건조됩니다. 많은 활약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은 전투함이지만 알루미늄 선체가 고속기동에 따른 충격에 쉽게 노후화되는 특성을 지녀 1990년대에 균열 등의 문제점을 일으켰고,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91년에 최초의 백구 51이 퇴역한 이후 차례로 퇴역하였고,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투함이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과연 꿈의 순양함을 가질 수 있을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군의 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육군, 육사 중심의 군체계 때문에 해군은 육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그 대안으로 해사에 간다는 열등의식마저 있을 정도로 군의 비주류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고
군 전력 다각화에 따라 해군의 군사적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에 ICBM을 장착하는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우리 군도 보이지 않고 잠행하는 타깃을 쫓아다녀야 한다. 육지에 있는 고정 타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해군의 전력 향상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먼저 함정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배를 지칭하는데 크기나 용도에 따라 나뉜다. 크게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전투함과 후방에서 전투에 사용될 인력이나 장비 등을 수송하거나 임무를 지원하는 지원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투함을 살펴보자. 전투함은 200톤급에서부터 1만 톤급 이상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역시 항공모함이다. 전투기를 탑재, 발진 및 착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해군 기동부대의 중심 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한 함정으로 대형 항모는 7만에서 10만 톤, 중형 항모는 4만에서 6만 톤, 경항모는 1만에서 3만 톤에 이른다. 항공모함은 지상 항공기 지원이 곤란한 먼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대에 대하여 공중 엄호를 지원해줄 뿐 아니라 적 해상 세력과 지상에 대한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먼 바다에서 해군 단독으로 입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 이 항공모함을 최초로 개발한 국가는 영국이며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약 10개국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없다. 그 아래가 순양함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해군은 2단계까지 내려와도 한국형 순양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순양함은 독자적인 전투 능력과 충분한 군소품을 적재하여 대서양을 왕복 항해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순양 능력을 갖춘 함정이다. 1만 톤 이상의 대형 전투함으로 항모 다음으로 큰 배이다. 하지만 경항공모함보다 대형인 순양함도 있다.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순양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말하는 꿈의 순양함 재원을 잠시 살펴보자. 만재 배수량은 15,000톤급 내외로 대함미사일 16기와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대형 대잠 헬기 2대, 각종 수중 레이더, 전자장비, UAV의 구축이 필수다. 그리고 사거리 100에서 200km급 대공미사일, 사거리 20에서 30km급 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해야 하고 지상 공격용으로 사거리 1000에서 3000km급 순항미사일 50에서 100기 정도가 있어야 한다. 각종 전자전장비도 필수적이고 엔진 체계는 최소 32노트급으로 가급적 핵 추진 엔진이면 좋다. 태평양에서 최소 2에서 3개월 작전할 수 있는 원양항해 능력도 갖춰야 한다. 육해공과 해적까지 커버하는 완벽한 종합 대응 체계 함정이 바로 순양함이다. 항공모함은 그 운용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한국형 순양함은 대양 해군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해군에게 막강한 순양함은 그림의 떡이다. 너무 강력한 스펙을 맞추기도 힘들고 향후 함정 기술의 발전에 따라 15,000톤급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로 예상된다. 그 다음이 바로 구축함이다. 바로 이 3단계까지 내려와야 우리나라 해군의 함정을 찾아볼 수 있다. 구축함은 잠수함을 잡는 함정이다. 따라서 잠수함보다 빠르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와 잠수함 공격용 폭로에 어뢰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함정 간교전에 대비한 하푼 등 함대함 미사일과 함포 등의 무기들도 구비하고 있다. 4,000에서 1만 톤급에 해당하는 구축함은 대공, 대잠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주력 전투함으로 우리나라의 KDX-I, KDX-2, 한국형 이지스함인 KDX-3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해군 함정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과 호국 인물의 이름을 딱 붙인다. 사실 광복 후 우리 해군에는 변변한 군함 한 척 없었다. 해안 경비를 위해 미군으로부터 인기받은 상륙주정과 일본군이 사용했던 소해정 몇 척이 고작이었다.
이들 함정은 크기가 작아 한 포를 장착할 수도 없었다. 이에 당시 장병들이 돈을 모아 미국에 가서 전투함을 사지는 못하고 미 해양대학교에서 퇴역한 구자함 실습선을 18,000달러에 사왔다. 3인치 포 1문을 장착하고 포탄 등을 실어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항했다.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다. 백두산함으로 무장한 우리 해군은 2달 후 발발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경멸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그 뒤 해군은 1972년 우리 손으로 첫 함정을 개발했다. 전국 800만 학생과 20만 교직원들이 모은 애국방위 성금이 기반이 된 70톤급 고속정 학생호다. 이후 1974년부터 시작된 율곡 사업으로 우리 해군은 국산 전투함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이 국산 기술로 건조됐다. 이를 기반으로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및 근접 방어무기 체계와 헬기 탑재 경납고를 갖춘 국산 구축함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함정의 단계 가운데 세 번째 급인 KDX-1을 통해 탄생한 구축함은 1번 함인 광개토대왕함과 2번 함 을지문덕함, 3번 함 양만춘함 등 세 척이다. 한국형 구축함 시대를 연 3,000톤급 KDX-1로 인해 우리 해군의 전력은 크게 향상됐다. 북한에 대응한 연안해군에 머물렀던 우리 군을 대양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시작점이었다. 이후 KDX-2 사업은 4,000톤급으로 배 크기를 더 늘리고 스텔스 기술과 다층방공 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됐다. KDX-2 사업을 통해 탄생한 충무공이 순신함급 구축함은 총 6대다. 그 다음이 KDX-3 사업이다.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된 7,000톤급의 한국형 구축함 3척이 건조됐다. 첫 번째 함정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는 KDX-3이 2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총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건조될 예정이다. 다음 편에서는 구축함과 호위함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은 어떤 함정들이며 무엇이 다른가? 휴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보도를 보면 초계함, 호위함, 수송함, 상륙함, 고속정 등의 함정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 본 기억으론 순양함, 구축함 등도 있는데 이들 함정은 각각 어떤 함정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시 마포구 독자 전민호씨. A. 군함정, 즉 군함은 적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만든 전투함과 전투함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임무를 주로 맡는 지원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투함에는 순양함과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이 있고 지원함에는 수송함, 상륙함, 소해함, 구조함 등이 있다. 전투함은 함정 크기를 결정짓는 배수량에 따라 구분된다. 구분 기준은 전문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만 톤급 이상인 순양함, 4,000에서 1만 톤급인 구축함, 1,500에서 4,000톤급인 호위함, 1,000톤 안팎의 초계함으로 나뉜다. 현대에 이르러선 배수량에 따른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많다. 순양함의 이름은 19세기 말 증기기관으로 배를 움직이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자 고속 순찰하는 배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축함 앞에서 또는 단독으로 수색, 초계, 호위, 육상 포격에 나선다. 순양함은 먼 거리까지 가서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순양함을 갖고 있지 않다. 구축함은 원래 어뢰로 적이 대형 함정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대공, 대잠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으로는 3,000톤급 한국형 구축함,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이 있다. 호위함은 주로 수송함이나 상륙함을 호위한다. 유사시에는 가스터빈을 통한 우수한 기동력으로 연안에서 벌어지는 대공전, 대잠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3일 호주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한화디펜스는 지난 7월 말미래형 장갑차 레드빅의 호주 출정식을 열었다. 레드빅은 호주 장갑차 사업의 최종 2개 후보에 올라 시제품 2대가 호주로 향하기 전 출정식을 가진 것이다.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사업 규모는 5조 원에 달한다. 우리 국산 무기들이 호주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호주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초 2020년 국방전략갱신과 2020 국방구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10년간 2,700억 호주 달러의 국방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10년간 매년 22조 원대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호주는 우리와 달리 가까운 곳에 북한과 같은 현존 위협이 없는 나라다. 그렇다 보니 정규군 총병력도 약 6만 명에 불과하다. 육군 2만 9천여 명, 해군 1만 5천여 명, 공군 1만 4천여 명이다. 예비군도 2만 7,400명 정도다. 한국군 총병력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금년도 국방비는 32조 원으로 우리 국방비의 60여% 수준이다. 호주군의 전력 증강 계획 세부 내용을 보면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뺨칠 정도다.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 사이버 분야까지 방어용은 물론 장거리 공격용 무기도 망라돼 있다. 향후 10년간 45조 5천억 원의 돈이 투입되는 육군 전력 증강에는 우리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가 들어있는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과 자주포 사업, 미국 제이브럼스 전차 개량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해군에는 62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12척의 신형 공격용 잠수함을 비롯 캔버라급 강습 상륙함 2척, 호바트급 이지스함 등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공군도 53조 8천억 원을 투입, F-35E 스텔스기 72대, 스카이 가디언 무인 정찰기, 전자전기 등을 도입한다. 호주가 도입 중인 F-35 숫자는 우리 공군이 내년까지 도입할 40대보다 31대나 많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없는 호주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릴까? 호주판 국방 백서인 2020년 국방전략갱신에 그 해답이 숨어있다. 이 책엔 중국을 사실상의 잠재 적국으로 간주하는 표현이 들어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이 남중국 해에 인공섬들을 만든 것 등이 호주를 자극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호주의 정면 대응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중국이 호주의 최대 무역국이고 호주 수입 공산품의 25%가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과 멀어지고 미국과 밀착하려는 호주를 길들이려고 집요한 유형, 무형의 압박을 가했지만 호주는 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호주 혼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호주는 미국은 물론 일본, 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사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구축한 전략다자안보협의체 쿼드 국가들이다. 이들은 수시로 연합해상훈련 등 중국을 겨냥한 사국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호주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 일원이기도 하다. 파이브 아이스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국 정보 협력체를 일컫는 말이다. 영화에도 등장한 호주 내륙 파인갭의 미호주 공동운영 대규모 감청시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중국군 움직임 등을 감시한다. 이런 호주의 전략은 미중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과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르는 도광양위를 덕목으로 삼던 중국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랑 외교를 펼치고 있다. 전랑 외교는 중국의 인기 영화 제목인 전랑에 빗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 외교 전략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에 맞춰 미국의 대중연합 전선 참여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 담당 특사는 지난 28일 국내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깡패로 부상하는 걸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핵깡패라고 언급한 것이다. 다음 달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이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할 전망이다. 과거엔 우리의 이른바 모호성 전략에 대해 두 나라가 모른 척 넘어가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에 서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을 판이다. 두 강대국으로부터 양자태기를 강요받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호주의 생존 전략과 자세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 때다. K9 자주포 다음은 K2 흑표 전차 수출. 파워팩 국산화 관건. 국산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가 호주에 수출되면서 육군 주력 무기 모두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에 수출할 육군 주력 무기는 K9 자주포, K21 장갑차를 발전시킨 레드백, K2 흑표다. 호주 정부는 전날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9 자주포